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3장 컴퓨터 산업계 최후의 패자. 성공은 별로 좋은 스승이라 할 수 없다. 성공은 똑똑한 사람에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성공에 자만하는 사람의 미래는 위험하다. 8트랙, 카세트 테이프, 진공관 TV, 대형 컴퓨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최신 기술, 완벽한 사업 계획처럼 보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구닥다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는 두 눈으로 그것을 목격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미래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될 만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은 확실히 기존의 시장과는 판이한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애플, 컴팩, 로터스, 오클러, 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무일푼에서 출발한 신생기업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는 이 젊은 기업들의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내가 상성 나선 곡선이라고 부르는 요소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본다. 투자자들은 좋은 제품을 가진 기업에 관심을 두고 그 기업에 돈을 대려고 한다. 여기저기서 인재들이 모여든다. 장래성 있는 유망한 기업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인재 하나가 문을 두드리면 또 다른 인재가 찾아온다. 유능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일하고 싶어 한다. 절로 신바람이 난다.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상성 나선 곡선이 이어진다. 다음번에도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가 어렸을 때 한창 잘 나가던 회사는 DEC, 곧 디지털 이퀴프먼트사였다. 20년을 이어온 그 기업의 상성 나선 곡선은 도저히 멈춰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DEC를 창업한 전설적인 인물 켄 올슨은 나에게는 영웅이며 신과 같은 존재였다. 1960년 그는 최초의 소형 컴퓨터를 내놓아 소형 컴퓨터 산업의 초석을 마련했다.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주고 IBM의 공룡을 사느니 차라리 12만 달러를 주고 PDP-1을 구입했다. PDP-1은 대형 컴퓨터의 성능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자 DEM은 휘청거렸다. 올슨은 소형 탁상용 컴퓨터가 주도하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했고 결국 DEC에서 물러나야 했다. 올슨은 개인용 컴퓨터를 한때의 유행이라고 줄기차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강변한 인물로 적잖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올슨을 떠올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다. 왕안도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가 중도 탈락한 인물이다. 중국계 이민인 그는 왕 연구소를 차려 1960년대에 전자계산기 공급 시장을 주도했다. 1970년대에 들어 왕안은 주의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자계산기 시장에서 과감히 손을 뗐다. 기업 조직을 개편한 왕안은 워드 프로세스 시장에 뛰어들어 다시 정상에 올라섰다. 세계 전역의 사무실에서 타자기가 왕 워드 프로세서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시장 변화를 예견하는 데는 실패했다.
왕안은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그 소프트웨어는 거의 워드 프로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만일 왕이 호환성을 갖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눈떴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을 것이고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수학자나 변호사로 남았을 것이다. PC혁명과 함께 도래한 기술적인 변화를 간과한 또 하나의 대기업으로 IBM을 들 수 있다. IBM을 키운 주역은 금전 등록기 세일즈맨 출신의 무서운 기업인 토마스 제이 왓슨이었다. IBM은 1950년대부터 컴퓨터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운영체제 또는 도스라고도 부른다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여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기초 소프트웨어다. 운영체계가 없는 컴퓨터는 무용지물이다. IBM의 후계자로 지목되던 왓슨의 아들 톰의 지휘 아래 IBM은 구조 기준화 작업에 착수, 자그만치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구조 기준화는 시스템 360 컴퓨터 시리즈에 포함된 모든 컴퓨터는 크기나 기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야심만만한 구상이었다. 시스템 360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IBM은 그 후 30년 동안 대형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다. 더 큰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은 같은 시스템을 운용하며 구조적으로 동일한 IBM 기종을 구입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1970년 IBM의 선임 엔지니어였던 유진 엠들이 새로운 경쟁사를 설립했다. 엠들에게는 참신한 사업 계획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엠들이라고 이름 붙인 그의 기업은 IBM 360 소프트웨어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는 컴퓨터를 만든다는 구상하에 세워졌다. 360이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 회사는 일부러 타사 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도록 컴퓨터를 만들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자기 회사의 컴퓨터를 설치한 소비자가 쉽게 다른 회사의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컴퓨터를 구입한 소비자는 싫든 좋든 그 컴퓨터를 만든 회사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 M들은 그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장에서 호환성이 각광받았다는 것은 미래의 PC 산업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문을 열었다. 그곳은 MITS가 있었기 때문이다. MITS는 포퓰러 일렉트로닉스 표지에 실렸던 알테어 8800을 만든 조그만 회사였다. 우리가 MITS와 손을 잡은 이유는 MITS가 값싼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에게 보급한 최초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컴퓨터 회사들한테도 많은 매상을 올렸지만 1979년까지 우리 회사 매상의 거의 절반은 일본이 차지했다. 그것은 니시 가즈히코라는 뛰어난 젊은이 덕분이었다. 니시는 1978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나와 손잡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엘버커키로 함께 돌아온 우리 두 사람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베이식의 동아시아 독점 배급권을 니시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 계약에 따라 우리는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했다. 당초 예상의 10배가 넘는 규모였다.
1981년인가는 시애틀에서 도쿄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일본 교세라사의 이나모리 가즈오 사장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일본에서 아이키사를 운영하던 니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아래 이나모리 사장에게 새로운 사업안을 설명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랩탑 컴퓨터를 개발하자는 발상이었다. 제품 설계는 나와 니시가 맡았다. 그 신제품은 1983년 미국에서 라디오 세크사에 의해 모델 100이라는 이름으로 $799에 시판되었다. 니시의 열정이 탄생시킨 이 컴퓨터는 최초의 랩탑 컴퓨터로서 수년간 기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986년 니시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끌고 가려는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스키사를 끌고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본에 자회사를 차렸다. 니시의 회사는 지금 일본 굴지의 소프트웨어 업체로 성장했다.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는 니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자세로 PC를 좀 더 보편화된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는 범세계적인 PC 시장이 꼭 필요하다. 1979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앨비커키에서 시애틀 교회로 이전했다. 폴과 나는 10여 명의 직원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경제학 2010을 함께 들었던 스티브 볼머를 떠올렸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자 그 역시 나처럼 무기휴학에 들어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다수 종업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면서 추진한 공동소유제도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종업원 지주제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제도를 받아들인 덕분에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성공을 거둔 기업이 상당수 있다. 처음에 나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다른 회사가 달려들어 시장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은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대기업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대형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토대를 둔 소형 컴퓨터용으로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IBM과 DEC는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다행스럽게도 대기업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공략하는 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파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아주 싼 값에 팔았다. 박리담회가 우리의 신조였다. 우리의 전략은 먹혀들었다. 실질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제작하는 모든 업체가 우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했다. 비록 두 회사의 컴퓨터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식을 쓰면서 어느 정도 서로 호환이 되었다. 호환성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식은 업계의 표준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로
값어치를 판가름할 수 없는 물건도 있다.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 좋은 예다.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당신 혼자라 하더라도 프라이팬의 값어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통신기기처럼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 물건의 값어치는 그것이 얼마나 널리 보급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단 한 종류의 구격 봉투만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을 가진 멋진 수제 우편함과 누구든지 당신에게 전할 편지와 메모를 떨굴 수 있는 낡은 골판지 상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당신은 사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골판지 상자를 선택할 것이다. 당신은 호환성이 높은 쪽을 선호할 것이다. 때로는 정부나 무슨 위원회에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을 정한다. 법률상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표준의 대부분은 사실상 표준, 즉 시장이 발견한 표준이다. 사실상의 표준은 법적 강제력이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채택된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 사실상의 표준은 성공한 기업에서 나타나는 상승 나선 효과와 비슷한 경제 원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수가 많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 것이다.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사람들이 호환성을 추구할 때 사실상의 표준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긍정적 피드백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벌어진 비디오 표준 형식을 둘러싼 싸움이다. VHS 방식과 베타 방식 중에서 베타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VHS가 승리를 거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 피드백 덕분만은 물론 아니었다. 베타 테이프는 1시간을 녹화할 수 있었던 데 비해 VHS 테이프는 3시간을 녹화할 수 있었다. 1시간이면 영화 한 편이나 축구 한 경기를 녹화하기에는 모자랐다. 소비자가 전문 엔지니어가 작성한 제품 설명서보다는 테이프의 녹화 시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컴퓨터 산업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비자는 우수하고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컴퓨터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같은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운 속에서 그 교훈을 터득했다. 1980년 여름 IBM은 개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던 개인용 컴퓨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명의 밀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냈다. IBM은 1년 안에 개인용 컴퓨터를 시판할 작정이었다. 따라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이제까지의 정책을 포기해야 했다. IBM 설계팀과 일하면서 우리는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인 8088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IBM 측에 제시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8비트급에서 16비트급으로 바뀐다는 것은 장난감에서 고성능 업무용 도구로 바뀐다는 것을 뜻했다.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쓰기로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IBM PC가 오늘날까지 PC의 표준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미 확고한 명성을 쌓아놓은 IBM은 자사 PC의 구조를 공개하여 다른 기업들이 유사 제품을 속속히 내놓게 함으로써 개인용 컴퓨터의
폭넓게 쓰이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시애틀의 한 회사에서 초기 개발 단계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회사의 선임 엔지니어였던 팀 패터슨을 영입했다.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MS-DOS로 탈바꿈했다. MS-DOS의 실질적인 아버지는 팀 패터슨이었다. 우리는 IBM 측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아주 낮은 사용료를 한 번만 지불하면 향후 IBM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를 자사 제품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것이다. 덕분에 IBM은 MS-DOS를 싼 값에 판매할 수 있었다. 우리의 전략은 적중했다. 우리의 목표는 IBM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IBM PC와 크든 작든 호환성을 갖는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MS-DOS 사용료를 받는다는 보관이 우리에게는 있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IBM PC를 샀다. 1982년부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IBM PC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터스 1, 2, 3처럼 새로 나온 뛰어난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IBM용으로 제작되었다. IBM은 모든 사람이 모방하는 표준이 되었다. 타이밍도 적절했고 16비트 프로세서를 썼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PC를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내려진 IBM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호환 컴퓨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IBM의 개방 정책은 조립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호환 기종과 호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강력히 유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3년이 못 가서 IBM을 제외한 나머지 표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유일한 예외는 애플사의 애플2와 맥킨토시였다. 1983년 나는 그래픽 운영 체계를 우리의 다음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자에 기반을 둔 MS-DOS만을 고집하는 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정상의 위치를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다. 사용자는 알 듯 모를 듯한 명령어를 쳐 넣어야 했다. 미래는 그래픽의 시대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MS-DOS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림과 활자 모두를 자유롭게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는 믿었다. 지금은 유명해진 캘리포니아의 제록스 펠로엘토 연구소 연구원들은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탐구했다. 그들은 대상을 화면 위에서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책상 위에서 굴려서 화면의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마우스라는 장치를 고안했다. 198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IBM PC에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줄 방침임을 천명했다. 바로 윈도우즈였다. 우리의 목표는 MS-DOS를 확장하여 사람들이 마우스를 써서 화면 위의 그래픽 이미지를 자유롭게 쓰고 각 다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여러 개의 윈도우 창문을 한 화면에 동시에 띄울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1984년 최초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그래픽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시판되었다. 애플이 내놓은 맥킨토시였다. 맥킨토시의 독자적인 운영 체계는
모두 그래픽이었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매킨토시의 개발 과정에서 애플과 내내 긴밀한 협력을 맺었다.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 연구진을 이끌었다. 나는 스티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우리는 매킨토시를 위해 워드 프로세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만들었다. 이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최초의 그래픽 상품이었다. 매킨토시는 뛰어난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다른 업체에서 그 운영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드웨어 업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소프트웨어가 탐나면 애플 컴퓨터를 사라는 소리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킨토시가 많이 팔려 널리 보급되기를 원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중이 그래픽 기능을 수용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984년 IBM은 1년 손익을 자그마치 66억 달러나 올렸다. 그 기념비적인 해에 IBM은 차세대 개인용 컴퓨터를 시판했다. PCAT라고 불렸던 그 고성능 컴퓨터는 인텔의 80286 마이크로 프로세서, 속칭 286을 장착하고 있었다. AT는 최초의 IBM PC보다 3배나 속도가 빨랐다. AT는 눈부신 성과를 올려 판매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전체 PC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 PC를 내놓을 당시만 하더라도 IBM은 비록 PC의 주 고객층이 IBM의 기존 대형 컴퓨터를 쓰던 기업이기는 했지만 PC가 자사의 대형 컴퓨터 판매에 위협을 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IBM이 개인용 컴퓨터 사업에 진출해서 거둔 성공을 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읽은 엔지니어 3명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떠나 컴팩 컴퓨터라는 새 회사를 차렸다. 컴팩은 IBM PC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동이 더욱 용이한 컴퓨터를 생산했다. 컴팩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1억 달러어치 이상을 팔아 가장 눈부신 기업 성공 사례의 하나로 손꼽혔다. IBM은 특허 자산을 운용해서 생기는 로열티를 챙길 수 있었으나 호환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면서 IBM의 시장 점유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IBM의 하드웨어는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러자 IBM은 인텔이 286의 후속으로 개발한 고성능 386 칩을 장착한 PC의 출시를 미루었다. 386 PC에 비해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중형 컴퓨터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IBM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컴팩은 1986년 발빠르게 최초의 386급 컴퓨터를 내놓았다. IBM의 전유물이었던 시장 주도권은 이때를 고비로 컴팩에게 넘어갔다. 우리에게 IBM과의 제휴는 중요했다. 그 무렵 스티브 볼머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최고 30%까지 싼 값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IBM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두 회사 모두에게 미래가 활짝 열릴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는 앙금만 쌓이게 되었다. 우리 연구진은 시애틀 외곽에서 작업했다. 지리적 문제는 대형 컴퓨터에 젖은 IBM 경영진의 의식에서 파생된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까지 IBM이 PC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읽는데 번번이 실패한 것은 대형 컴퓨터 소비자를 상대해온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떤 OS2 버전의 경우 부팅에 걸리는 시간이 3분이 걸렸다. 하지만 IBM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는 양반이었다. 대형 컴퓨터 중에는 부팅에만 15분이 걸리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IBM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었다. 그런 대기업이 왜 PC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을까? IBM이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모두 경영진으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개발 인력의 질적 수준이 하락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IBM이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87년 4월 IBM은 자사의 아류들에게 일격을 가할 목적으로 극비리에 개발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PS2와 OS2라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공개했다. 그러나 잠재적인 속도는 AT급 버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빨랐으나 실제로 버스의 속도 때문에 불편을 느꼈던 사람은 이전에 거의 없었으므로 이 새로운 고속버스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IBM은 부득이 낡은 버스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타격은 IBM이 개인용 컴퓨터 아키텍처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OS2가 너무 덩치가 크고 복잡하다고 여겼다. OS2의 단점이 부각될수록 윈도우즈의 장점이 돋보였다. 윈도우즈와 OS2의 호환성을 구현할 기회와 OS2를 일반 PC용으로 만들 기회를 놓친 이상 후속 윈도우즈를 계속 개발하는 것도 아직은 성산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컴퓨터나 가전제품의 시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표준을 채택한다. 표준은 상호 운영 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작법 습득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킨다. 표준을 만들어내려는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싸게 책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진 표준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는 다시 새로운 표준으로 대체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계는 오늘날 900여 개의 업체가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다는 뜻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호환성을 해치는 수정을 가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만 개에 이르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PC에서는 작동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개방이라는 말은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개방은 하드웨어야 소프트웨어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다. 1992년 OS2 공동 개발을 중지했고 IBM은 혼자서 계속 개발해 나갔다. 전문가들은 IBM이 OS2 오피스 버전 그 밖의 유관 사업에 2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평가한다. 야심찬 계획은 결국 폐기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의 유일한 공급원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사뿐이므로 가격을 올리거나 개량 속도를 낮추거나 아예 개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소비자가 간혹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간 우리 물건을 못 팔게 될 것이다. 자연히 우리의 매출은 떨어지고
수많은 경쟁사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다. 혁신을 거듭하지 않는 제품은 결코 정상의 자리를 고수하지 못한다. MS-DOS는 이제 밀려나고 있다. 매킨토시 소프트웨어가 MS-DOS의 왕위를 계승할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윈도우즈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인다.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하드웨어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이 쓰이는 운영체계일수록 후속판이 나왔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또한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격과 기능 면에서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새로운 버전을 내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세계 각지의 연구소나 차구를 개조한 흐름한 연구실에서는 새로이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은 너무나 중요해져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윈도우즈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운영 체계를 만드는 모든 업체들이 인터넷 지원 기능에서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달리고 있다. 얼마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패한 기업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실패할 때는 창조성이 자극되기 마련이다. 밤낮 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싶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드시 실패를 겪을 것이다. 난국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빛을 발할 것이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급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지금 나는 어느새 자칫 안주하기 쉬운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나의 목표는 성공한 기업가도 자기 혁신을 할 수 있고 계속 성장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